이 시각 K스탁 시작합니다. 두 분 나와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축구 보셨죠? 네.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던 점은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수비만 하다가 가끔 한 번씩 공격 전환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졌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젖잘싸 뭐 이렇게들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의 강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또 미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다음 주면 FOMC가 열리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일주일이 진행될 텐데요. 그 전에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다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FOMC가 지나면 경기 둔화 우려는 지수에 좀 반영됐다. 예전 같은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보릿고개 같은 뭐 9월 달 저점을 건드리는 그 정도의 악재 규모는 이미 지났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표들이 이미 경기 저점을 향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환경으로 물가 지표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 지표에 맞춰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대한 금리에 대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뭐 지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분명히 조정을 하면서 또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제 조정폭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뭐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중국 쪽에 있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그런 화장품이나 이제 여행이나 그리고 카지노와 같은 좀 수급 쪽으로 조금 손바뀜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결국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또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매크로적인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CPI나 이런 FOMC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CPI 자체도 뭐 지난달에 7.6% 대비해서 컨센이 그렇게 크게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만큼 물가가 이번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외국인 수급도 뒤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결국 지금은 중국이다. 중국이 과연 얼마만큼의 방역 체제를 빠르게 완화시키냐에 따라서 수급이 그런 업종별로 좀 분화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 특히 연기금이 2차 전지주들을 좀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낙폭과대한 뭐 화장품주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연기금 투자의 성향을 보면 장기적인 투자를 갖고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일단은 어느 한쪽의 비중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올라와서 비중이 높아지면 그 비중을 덜어서 비중이 낮아진 쪽을 채우는 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사실 그때 이슈가 좀 나타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 거기다가 방역 선회를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을 비워서 어느 한쪽을 채울 때 관련된 종목들을 맞춰서 비중 조절한 것이다. 그렇게 비중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성장주 섹터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섹터가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또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중 조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중 조절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덜어서 어느 한쪽을 채우는 리밸런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만약에 뷰가 바뀐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을 환경은 조성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좀 올라가 보죠.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내주고 59,700원 선에 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8,800원이어서 거의 신저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개 반도체 관련 업종은 이화진 멘토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내년에 대한 컨센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 네. 영업이익이 6.5조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 한 3분기쯤 좀 회복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삼성전자와 좀 하이닉스의 차이점은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감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지주 회사 이슈나 이런 이재용 회장에 대한 뭐 본격적인 이제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시장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감산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결국 1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감산 생산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추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디램이나 이제 낸드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우위적인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앞서 잠깐 이재용 회장의 지분 구조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유한타증권 쪽에서 지주회사 전체를 점검하면서 거기에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물론 뭐 삼성전자의 분할 가능성은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살짝 얘기해 볼까요? 연말 돼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는 최근에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그것 때문인가요? 예, 뭐 그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뭐 삼성물산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있어서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사실 예전 거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바뀔 때마다 어떤 구조를 짤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온 건데 그게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정도의 것은 몇 년 전서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나왔던 이슈고 그걸 해소하려고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라기보다는 그 위에 단에 있는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이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되려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는 도리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뭐 생명이라든지 물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보고서를 저도 읽어봤는데 뒤쪽에 보니까 이 인적 분할이나 뭐 물적 분할이나 지주회사의 가능성보다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지분을 매각해서 내거나 아니면 주담대,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맡겨서 이제 상속세 일부를 내거나 이건데 4월까지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주가가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높아야 되고 주담대를 하더라도 비용을 좀 줄이려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의 핵심 계열사들은 4월까지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뒤에 있더군요. 이게 좀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주가 선방을 좀 했고요. 관련 이슈를 보면 로카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인수 가능성의 얘기 나오면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카카오페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멀어지고 싶은 카카오 프렌즈들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8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성장성은 어디에 갔나,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상장 이후에 계속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다시 또 느는 환경들,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매출은 5,400억에 영업 적자가 한 300억씩 나는 근데 시가총액이 8조니까 헤게모니 사업자고 시장 지배력이 있고 거래 대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로카 모빌리티 인수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사실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의 시너지라는 것은 온오프라인을 다 어우러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이렇게 매출의 성장세가 약간 슬로해지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약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몇몇의 이슈보다는 네. 가장 먼저 매출의 성장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카카오 관련주들이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수권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카카오가 이제 의료 진단 사업 쪽으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AI를 이용을 해서 그 엑스레이 진단을 해주는 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를 시장에 던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M&A 건에 대해서 카카오 뭐 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카카오 아까 프렌즈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카카오 관련주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은 뭐 20, 30%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로카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시비라는 브랜드입니다. 뭐 티머니가 시장에 대한 60% 차지하고 뭐 캐시비가 한 40%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를 만약에 인수하게 됐을 때 결국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결국에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이나 이런 택시 요금 결제 시스템 실제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매출의 한 80%가 결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전세나 부동산 관련된 중개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확장성이 생길 수가 있고 서비스로 인하여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지분 가치는 시가총액 가치는 좋아질 수는 있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확장성이 있냐 여부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는 최근에 관련된 통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 이슈가 최근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이제 애니 사업을 진출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업권이 확장성이 생기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매출이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네. 카카오 역시도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 웹툰 시장은 그만큼 컨텐츠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부진했다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조금 나오게 되면 카카오 쪽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관련주, 특히 카카오페이 최근에 M&A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는 지금 보합권으로 또 주가 움직이 좀 내려왔네요. 자, 다음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죠. 최근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애플페이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연내에 시작되느냐 아니면 내년 초에 시작되느냐. 금융당국에서 뭐 심사에 들어갔다 언제쯤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오늘 뭐 한국정보통신은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뭐 지금 사실 애플페이가 나온다 했던 적이 뭐 사실 횟수로 보면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도 안 나왔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삼성페이 정도로 이제 확장성이 넓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벤사들이 단말기를 깔고 거기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애플이 도입하는 것인데 많이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돼서 애플 사용자들이 유입이 되니까 시장의 확대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은 있고 시장 확대가 된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개통이 되니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 이외의 유저들을 네. 포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리고 이제 벤사들은 추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아까 10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출렁여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들이 연출돼 있다. 그래서 다 애플페이가
완벽하게 돼서 구현이 돼서 이제 사용할 때쯤은 주가가 지금보다 높을까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네. 약간 보수적인 접근,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일단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오르는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혜택을 받는 곳이 맞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과연 애플페이가 나오게 됐을 때 네. 실제로 그 전에 뭐 삼성페이가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페이만 이제 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그게 대한 크기가 얼마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의문이 좀 생길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실제로 앞에서 이기태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도 결국에는 애플페이가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삼성페이에 대한 그에 대한 뭐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한 번씩 올라갔던 만큼 만약에 실제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새로운 운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전반적인 이런 관련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애플페이가 실제 도입하게 되면은 좀 그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서 과연 얼마만큼 크게 반영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폰에서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아이폰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애플 사용자들이 이걸 다들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은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지금 결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월 달이 오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이슈로 다뤄지는 게 CES죠.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전자쇼. 요즘은 뭐 전자쇼긴 하지만 전자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까지 이제 전부 다 나와서 드론,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이슈가 되는데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부터 이 CES는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벌써부터 CES 관련 얘기들이 좀 나오죠. 네, 일단은 뭐 올해 초에 먼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CS 2022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실제로 올해 로봇이나 관련 자율주행도 테마가 1년 내내 계속 이슈화 되었고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레벨 3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슈화 되었습니다. 뭐 특히 뭐 모터렉스 같은 경우도 근직 클러스터 기술이 실제로 CES 2022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 2023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웹 3.0이랑 메타버스가 새로 이제 주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조만간 아바타 2도 나올 거고 결국에 애플에 있는 XR 기기 역시도 1월 달에 조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날 보이게 될 게 빅테크 중에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네. 메타와 같은 회사들이 얼마만큼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련주로는 뭐 뉴프렉스나 선익스텝, 뭐 관련 이제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부분들도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2, 3년 내에 이 기술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모트렉스, 선익시스템, 삼성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모터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관심을 받았었고 네. 물론 내년 1월에 열릴 것 같은 경우는 웹 3.0이랑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에 대한 부분이 주요 맹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XR, 웹 3.0이 이번 CES 2023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기택 멘토도 이 CES와 관련돼서는 어떤 전략이나 네. 우리가 투자 컨셉을 잡으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정 매매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1월 5일 전까지 몇몇 종목을 이미 선점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XR 기기 관련돼서 애플에서 애플 글라스가 나온다고 하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사실 11월 내내 시세를 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애플에서 10년 아이폰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기기를 세상을 변화시킬 기기를 내놓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인데요. 어저께 급락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내년도에 23년도에 하반기 정도나 돼야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정도나 되나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제품이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라스를 만드는 곳은 오큘러스 글라스를 만드는 네네. 메타 유일하거든요. 이제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이제 개발자로 내놓는 건 CES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용으로 내놔서 시장성을 평가하는데 그때 시장성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 10년 전 정도로 기억나는데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라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개발자용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시제품도 어느 정도 나왔던 것으로 했는데 시장에서 도태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나오는 건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국내에서 뭐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애플과 협력되어 있는 협력사들은 뭐 시장의 이슈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XR 기기 이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 이전도까지만 해도 4,400개 기업이 참가했었고 그중에서 국내 기업이 어느 유수한 기업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 지금 열리는 그 CES에 2,200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업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만큼 못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망감을 뭐 사실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게 일단 평가절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예전보다는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CES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를 좀 종목을 선점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건 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기택 멘토께서 아까 세 가지 이슈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아마 거기 가면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된 하드웨어니까 XR까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면 그중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조금 중심을 둬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애플 신제품이 왜 CES 이전서부터 이렇게 네. 관심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아이폰 이후에 뭐 버전업은 계속 해왔지만 결국엔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세상에 내놓는 제품이 13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그 네. 플랫폼으로서 역할 이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라스가 나온다라는 거에 기대감이 좀 크고 거기에 협력사들은 뭐 이제 파란 창에 쳐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협력이 꽤 오래 돈독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네네. 선점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리어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플랫폼을 그렇습니다.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정말 대규모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가입한 확보한 가입자들이 필요할 테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넣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십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식품주와 관련된 이슈를 뽑았습니다. 연말에 또 식품주들 줄줄이 가격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고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의 적정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식품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련돼서 유통주까지 같이 점검해 보죠. 오늘 이마트가 아마도 지자체별로 그 뭐라 그러죠? 또 의무휴가. 저기 상생안을 마련해서 의무휴업제, 예. 의무휴업제 이걸 알아서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마트가 좀 오르고 있고요. BJF 리테일도 강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의무회복 관련해서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뭐 4분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이벤트로서 최근에 물량 부분들이 많이 소화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관련 이제 유통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이제 이슈를 받았고 국내 역시도 4분기 때는 워낙 이제 이벤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통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나 관련된 이마트 점포 이슈도 시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가 얼마만큼 살아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 저는 음식료주가 최근에 시장에 요 며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방어주로서 또 다시 관심을 받는 그런 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방어주 중에서도 음식료주는 환율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데 네. 사실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돼 있고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밀 그런 것들도 사실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 작년 올 연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사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곡물 가격은 상승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들은 식품업체들은 단가 인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해 내내 해왔는데 그게 안정이 되면 마진이 올라가는 그러한 규모가 내년에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인상 폭을 줄이지 않고 환율이라든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에 스프레드가 난다라고 하면 음식료주는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수출주로서의 역할도 좀 할 수가 있는 환경이다 싶어서 특히 국내에서 K푸드 중에서 라면을 잘 판매하고 있는 농심과 삼양식품 정도가 그러한 마진 스프레드가 꽤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주 중에 라면 잘 팔고 있는 농심, 삼양 이런 데들 좀 관심 갖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마트만 꼭 집어서 한번 이어진 멘토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주가가 6.5%가량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좀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시죠. 일단 이마트는 뭐 오늘 관련된 지자체 발표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나왔었고, 주가가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일단 보였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진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는 워낙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마트에 대한 할인마트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줄었던 건 부분이 결국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 결국에는 의무 휴업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유통 할인점이나 뭐 이마트나 롯데 쇼핑과 같은 부분에서도 오히려 실제적인 매출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때 한 3개월 전에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잃었고요. 주가도 좀 강하게 오르면서 이 약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98,000원대 뭐 이때도 약간 뚫어가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확 10만 원으로 올라가려면 조금 더 올라줘야 되겠죠. 이마트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분과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 보죠. 현대로템 가져오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는 의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현대로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헤게모니 사업자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방산 제품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 주문해도 생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오는 건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에 대한 센치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라에서 전쟁하는 걸 받고 자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유럽 국가에서 몇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주문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쪽이 어딘가를 놓고 봤을 때 국내 방산업체들이 그러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레일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수소 플랜트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가장 수주가 두드러질 것은 아무래도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이지 않을까. 현대로템은 모두 다 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방산이 특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폴란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이란과 사우디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더 부각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휴전과 종전에 관한 이슈를 뒤엎을 만한 센치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주에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맞는 그런 주가 수준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현대로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가 어떻게 되시죠? 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슈가 좀 시장에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실제로 내 혈관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BBB 셔틀이라고 해서 이제 내 혈관맥 자체가 이제 두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일 항체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중 항체를 통해 가지고 분자를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BB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자체가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파킨슨 치료제로 이제 ABL 301이 기술 이전으로 1조 3천억 정도로 이슈가 됐었고 물론 최근에 경쟁사인 디날리나 다인 테라피uti스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된 FDA 자체가 임상 중단이나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략 독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중요시 되는데 실제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안정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을 때마다 ABL 바이오에 대한 이제 이런 IGR-1R이라는 수용체 자체가 좀 시장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로시의 간타네르밥이나 이제 바이오젠의 레카네밥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부작용 이슈나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만약에 다시 한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런 신약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초에 받았던 부분도 마일스톤이나 이런 계약금 관련 부분에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만큼 재무적인 부분도 크게 많이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만 원 ABL 바이오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죠. 이기택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